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AI 챗봇 개발 전쟁에 바이두와 알리바바 등 중국의 테크 기업들도 뛰어들었습니다. 구글이 야심차게 내놓은 채팅봇 바드는 틀린 답을 말해 주가가 7% 이상 급락했습니다. 구현모 KT 대표 연임에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사회가 대표이사 공모를 다시 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KT는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 25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재산의 관리와 운용 처분을 금융회사에 맡기는 신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며 신탁시장 규모는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갤러리아 백화점이 관광객 필수 쇼핑 코스로 자리 잡으며 강남권에서 외국인 매출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 등 경쟁사들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일제히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증시 상황부터 문영민 기자와 진단합니다. 문 기자. 누구 말을 믿어야 해.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버텼다. 오늘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오늘은 연기를 안 하네요. 장이 안 좋으면 네. 좀 투자자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담백하게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 줄 평을 대화형으로 하는 사람은 전 방송사의 문 기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요. 네, 오늘 장 초반 0.7%까지 하락폭을 키웠던 코스피 지수는요. 빠르게 낙폭을 줄이며 약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이 3,829억 원 팔아치웠지만 개인이 2,138억 원, 외국인이 1,481억 원 사들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느덧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돋보였습니다. 특히 에코프로비엠과 또 에코프로가 각각 7.1%, 10.6% 오르는 등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최근 이 호실적을 기록한 것과 더불어서 테슬라 주가 급등, 또 증권가의 밝은 전망이 주가 상승에 좀 영향을 줬습니다. 네. 연준 스탠스가 갈팡질팡하니까 증시도 갈팡질팡한 것 같죠? 맞습니다. 전일 발표가 있었던 4명의 연준 위원 가운데 3명이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네. 이 간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한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더 먼 길을 가야 한다면서 현재 긴축 정책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심지어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기준금리가 5.4% 이상으로 높아질 필요가 있다면서 다소 강한 긴축에 힘을 더했습니다. 이처럼 연준 위원들이 제약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 또는 강화해야 한다는 식의 이 매파적 태도가 장 초반 우리 증시를 흔들었습니다. 원래 기대가 크면 좀 실망도 큰 법이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기대감을 잠재워준 것도 다행스럽게 생각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지금 빠르게 낙폭을 줄였다. 이건 어째서입니까?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네. 좀 살펴보니 골드만삭스의 보고서가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한 바 있는데요. 현지 시간 8일 오늘 내놓은 보고서에서도 기존의 의견을 유지한다면서 올해 코스피 지수가 2,800까지 도달할 것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내놓은 이유로 어떤 배경으로는 MSCI 선진지수 관찰 대상국에 편입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렴한 밸류에이션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한국 주식시장은 기업 실적보다 한창 선행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지난해 주식시장 하락은 올해 실적 부진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 시장은 곧 이제 이익 개선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 섹터에서는 반도체 주식을 좀 주의 깊게 봤는데요. 네. 이 골드만삭스는 반도체 영업이익이 올해 중반 바닥을 찍고 3분기부터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매우 긍정적인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반도체까지 들어봤고 AI 관련 기업들 오늘도 주가가 좀 크게 뛰었네요. 맞습니다. 특히 AI 챗봇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오늘만 해도 이 AI 챗봇 관련주로 분류가 된 이 웅진과 딥노이드, 오픈베이스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연초부터 오늘까지 국내 증시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10개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이 가운데 5곳이 AI 관련 기업들이었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가 200% 넘게 상승했고요. 그 외의 기업들도 100% 넘게 상승하면서 좀 두드러진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이 외에도 여러 AI 기업들이 좋은 주가 흐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보니까 우리랑 상황이 좀 비슷하게 AI가 뜨고 있던데 완전 AI 붐 아닌가요, 이 정도면? 맞습니다. 예전에 혹시 뭐 스치면 오른다 이런 뭐 메타버스나 NFT 열풍 때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도 뭐 AI 챗봇이나 챗 GPT와 관련된 기업들은 스치면 오른다 이런 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예.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니 AI 챗봇의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서 중장기 성장성이 높다는 데에는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테마주의 경우 투자의 기본이 되는 밸류에이션과 실적과 무관하게 관련 산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가격의 급락 위험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가 거품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는데요. 그러면서 AI 관련 기업들이 개발한다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실용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AI만큼이나 떠오르기 시작하는 키워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이 공모주 청약인데 따상이 또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데뷔한 이 유아 프리미엄 가구 브랜드 꿈비가 따상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 공모가는 5,000원이었는데요.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인 10,000원에 형성이 됐고요. 개장 이후 상한가인 13,000원으로 직행했습니다. 사실 꿈비의 흥행은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공모가 희망밴드가 4,000원에서 4,500원이었는데 기관 수요 예측에서 흥행에 성공하면서 밴드를 초과하는 5,000원에 공모가를 확장 지었고요. 일반 청약에서도 경쟁률은 1,77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인기를 증명했는데 올 들어 신규 상장한 기업 가운데 벌써 5번째 따상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올 들어서 몇 개 따상할 때는 그냥 뭐 테마 때문에 오른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정도면 공모주 청약 열풍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지금 막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 가장 큰 이유로는 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몸값을 낮춰서 상장했다는 데 좀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이 지난해 IPO 시장 침체로 기업들은 공모가를 자체적으로 낮추면서 상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올해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의 몸값을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이에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올 들어 따상에 성공한 기업들의 보호 예수가 없는 유통 가능 물량을 살펴봤습니다. 이 꿈비를 비롯해서 따상에 성공한 기업들의 유통 가능 물량이 20% 초중반대로 좀 낮은 상황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좀 주가가 상승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관심을 놓고 지내다 보니까 계속 따상이라는 소식을 뒤늦게 듣게 되는데 이제는 한번 따상하기 전에 한번 알아보죠. 어떤 기업들이 지금 상장 대기하고 있죠? 우선 센지랩과 제이오는 이미 수요 예측과 일반 청약을 마쳤고요. 네. 다음 주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두 기업 모두 기관 수요 예측이나 일반 청약에서 뭐 흥행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장일에 과연 따상이 가능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청약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는 이노진이 있습니다. 오늘 일반 청약을 개시했고요. 내일 이제 청약이 마감됩니다. 상장일은 2월 20일입니다. 그리고 올해 첫 이제 대역급 IPO로 꼽힌 오아시스가 어제 수요 예측을 마치고 뭐 상장을 연기하냐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네. 따라서 좀 의견을 고려하겠다 뭐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제가 좀 내부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니 공모가 하단이 35,500원인데 이보다 낮은 2만 원대 공모가를 결정해서 상장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를 뒤흔든 이슈 단연 구글의 AI 챗봇 바드였습니다. 좋게 뒤흔든 게 아니라 뒤흔들렸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구글이 야심차게 테스트 과정을 공개했지만 시작부터 오답이 나왔고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조현 기자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바드가 사실 출시도 전에 신뢰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게? 발단은 이제 구글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5초도 안 되는 5초 남짓한 영상이었는데요. 예. 바드의 AI 챗봇을 소개하는 시연인데 여기에 이 9살 아이에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새로운 발견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바드가 3개의 답을 내놓았는데 그중에 마지막 답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태양계 밖 행성 사진을 최초로 찍었다. 이것이 오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오답이 아니라 확실한 오답이었네요. 네, 그냥 틀린 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과학자들이 이걸 지적을 했고 예. 오히려 나사에서 최초의 태양계 밖 행성 사진은 유럽 남부 천만대의 거대 망원경이 찍었다. 이렇게 확인까지 해주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죠. 이후에 프랑스 파리에서는 바드를 소개하는 본격적인 공식 행사가 열렸습니다만 알파벳 주가 7.4% 급락한 $100로 마감을 했고요. 예. 시가총액은 무려
1,060억 달러가 증발됐습니다. 예, 어마어마합니다. 구글에서 뭐 챗 GPT랑 마이크로소프트 행보를 의식하면서 너무 급하게 대응을 한다 이런 의견도 많았는데 정말 대형 실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 건은 사실 구글 측에서도 해명하기도 좀 민망할 것 같은데 구글 측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한번 들어볼까요? 예. 먼저 구글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오류는 그만큼 엄격한 테스트의 과정이 왜 중요한지 보여준다. 우리는 이번 주 구글 내부에 신뢰할 수 있는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정식 출시 전에 이 정보의 품질이나 정확성 등을 확인하는 기간이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구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준비가 안 됐는데 성급하게 공개했다. 당장 CEO로 바꿔라. 이런 분노부터 쪽팔리긴 하지만 있을 수 있는 오류다. 지금 AI 열풍은 다 헛소리다. 이런 의견까지 논쟁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렇죠. 사실 아직까지 검증된 부분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AI 챗봇이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학습해서 부정확하고 또 혼란스러운 정보를 줄 수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고요. 예. 챗 GPT도 특정 질문에서 인종이나 성별 편향적인 답변을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구글의 검색 엔진 부분을 총괄하는 프라브카르 라그하반 수석 부사장도 결국 관건은 우리가 원하는 검색 품질의 위치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많은 자금을 AI에 투입하고도 AI 기반 검색 챗봇을 먼저 내놓지 못한 이유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장의 평가를 보면 단순히 이번 실수를 넘어서서 새로 공개된 구글 바둑에서 놀라울 만한 혁신은 찾기 힘들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번 실수로 뭐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공개된 기능들도 시장에서 별로 놀랄 만한 것들이 없었다라는 평가네요. 그렇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공개 행사에서 논란된 질문 시연은 빠졌습니다. 대신에 구글 지도와 구글 번역 그리고 구글 렌즈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검색들이 시연이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부 이미지나 글자가 가려진 사진으로도 AI로 나머지 부분을 복원해서 검색한다던가 지도의 경우 AI의 증강현실 그러니까 AR도 동시 활용해서 2D 이미지에서 3D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번역도 AI가 탑재돼서 뭐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5개 언어의 문맥 번역이 강화됐다고 했는데 예. 하지만 챗 GPT가 이제 소설이나 노래 가사도 썼고 또 MBA 기말 시험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에 비교해 보자면 눈을 사로잡을 만한 새로운 포인트는 좀 없었다는 겁니다. 금융정보업체 DA 데이비슨의 길 루리아 애널리스트는 최근 몇 주 챗 GPT를 따라잡기 위해서 구글이 서두르다가 좀 실수가 나왔다. 구글이 지난 몇 년간 AI 혁신의 선두주자였지만 검색 제품으로 구현하는 데는 좀 소홀한 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석들 나오는 걸 좀 보면 챗 GPT를 의식해서 조금은 빠르게 공개를 한 측면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직접 써봐야 제대로 된 네. 평가도 나올 것 같은데 바드를 그럼 소비자들이 언제쯤 써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공개를 못했습니다, 사실. 아. 네, 그러니까 앞서 지난주 실적 발표 때 순다 피차이 CEO가 몇 주 또는 몇 달 내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언급한 바는 있는데 사실 예. 이게 좀 모호하죠. 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는 밝히지 않았고 그냥 기술만 좀 공개한 겁니다. 7일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챗봇을 장착한 빙 검색 엔진과 또 엣지 웹브라우저를 공개한 것과는 좀 대비가 되는데요. 현재 빙 검색에서는 기존의 검색 결과와 AI 채팅 형식의 주석이 함께 나오고 사이드바에서 새 페이지를 열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중국의 빅테크들도 잇따라 챗 GPT와 유사한 서비스를 조만간 제공하거나 또 기술을 현재 개발 중이다 이렇게 발표에 나섰는데요. 먼저 바이두가 자사 AI 챗봇 어니봇을 3월쯤에 출시하겠다고 밝혔고요. 오늘은 알리바바가 AI 챗봇을 기술 내부 테스트 단계에 있다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공개된 이미지를 보면 그러니까 알리바바의 경우 원격 근무 지원 서비스에 AI 기술을 더하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 또 시기도 알리바바 역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 빅테크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시기나 성능에 대해서 확답을 하는 것은 또 드물기 때문에 걱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월가에서는 이렇게 빅테크들의 AI 챗봇 경쟁에 대해서 어떤 시각일까요? 네, 그러니까 이번 AI 챗봇
챗봇 돌풍이 아이폰 같은 어떻게 시장을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냐 시장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답을 내리긴 좀 이르고 다만 당분간은 시장을 지배하는 이슈가 될 거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빅테크들의 매출과 주가는 급성장했지만 혁신은 부재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AI가 차세대 성장 촉매제가 되려면 더 본격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는 비즈니스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목을 했고요. 일단 월가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선점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JP모건은 오픈 AI에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가 지금까지 지출된 투자 중 최고의 돈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면서 마이크로소프트 목표가를 $305로 265달러에서 상당히 높였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미즈호 증권 역시 AI 챗봇이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역사, 그러니까 서사라고 했는데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이 일반 고객 그리고 기업 고객 비즈니스에 더 광범위하게 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목표가 $300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 검색 엔진의 시장 점유율을 1% 증가할 때마다 광고에서는 연간 $20억 달러의 매출 기회가 생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현재 구글은 시장 점유율 93%고 마이크로소프트는 3%에 불과하니까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잃을 게 없는 싸움이란 겁니다. 반면 제프리스는 바드의 오답 논란에도 검색 시장 점유율을 빙이 가져가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다 라고 관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AI 챗봇 정말 뜨거운 이슈입니다. 다만 단기 테마로 끝날 건지 확실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할 부분 많아 보입니다. 고웨스트 조연 기자였습니다. KT 이사회가 대표이사 후보를 다시 뽑기로 했습니다. 구현모 대표 연임 과정을 놓고 국민연금과 정치권까지 나서서 반발하자 결국 백기를 든 겁니다. 구 대표의 마지막 임기였던 지난해 KT의 실적은 창사 이래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산업부 정재홍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KT 정기주총이 다음 달이니까 지금 그때까지 새 대표이사 후보를 지금 배출해야 하는 상황인데 상당히 좀 긴박하겠습니다, 일정이.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발표된 KT 대표이사 후보 심사 절차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당장 이제 내일부터 이번 달 20일까지 공개 경쟁 지원자를 받고 이달의 28일에 이제 후보 심사 대상자들을 선정을 해서 다음 달 7일, 그러니까 3월 7일이죠. 이때 네. 최종 한 명의 대표이사 후보를 뽑기로 했습니다. KT 이사회 정관상 대표이사 후보 심사위원회를 대표이사 임기 3개월 만료 전에 열어야 되는데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구현모 대표의 연임 단도간이 다 추대가 됐었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절차를 다 거쳤음에도 아예 새롭게 공모 과정을 다시 한번 거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연임 의사를 밝혔던 구현모 대표도 이 공정 경쟁 과정에 다시 참여하기로 밝혔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KT 사내 이사진들은 이번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구 대표도 다시 참가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걸 좀 고운 시선으로 볼지 모르겠는데 빠듯한 일정입니다. 만약에 이 사이에 또 잡음이 난다든지 해서 일정이 더 미뤄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시장에서 이번 재공모 절차에 관해서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KT가 오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사실 1998년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이래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네. 불확실성이 사실은 계속 이어지면서 주가 향방도 거기에 따라 달라지고 있잖아요. 정기 주주총회 소집 전까지 대표이사 후보를 확정해야 안건을 올릴 수도 있고 사업 안정성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KT가 밝힌 대로 이제 3월 7일까지 대표이사 단독 후보를 배출해내지 못한다면 더 일정이 연기되고 정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임 안건을 올릴 수조차가 없게 되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또다시 그 3월 이후에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그러니까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그 사이에 또 사업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계속해서 시간 낭비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KT는 오늘 재공모 절차를 이제 공식화를 하면서 대표이사 후보 선임 과정을 정기 주주총회 소집 공고 전까지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앞서 그 하나증권 애널리스트 보고서처럼 지금 그러니까 KT가 경영진 교체 압박 때문에 한동안 좀 불확실성이 심해질 거다, 주가도 많이 흔들릴 거다 했던 그 전망대로 지금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대로 이제 구 대표가 연임이 되더라도 한동안은 좀 피곤해질 거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장의 우려를 알면서도 그런 우려가 계속해서 있잖아요. 이번 재공모 절차, 이 재공모 절차를 다시 한번 한다는 거가 사실 CEO 연임 리스크를 다시 수면 위로 꺼낸다는 거거든요. 네. 이런 어떤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좀 이런 공모 절차를 다시 하겠다는 건 그만큼 그 이후의 상황, 그 이전의 상황, CEO 리스크, KT를 둘러싼 이 CEO 리스크들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오늘 이사회 결정 과정 이전까지 구 대표의 어떤 연임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이 최종 이제 결말은 주주총회에서 표대결로 어떻게 그러니까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이것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 이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반대표, 이거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죠. 이 반대표에 맞서서 구 대표의 좀 우호 지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현대차그룹과 신한은행 이 두 기업, 그리고 또 해외 투자자들까지 어떤 표를 행사할지에 따라서 이제 구 대표 연임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했었는데, 만약에 표대결에서 구 대표가 승리를 하더라도 국민연금과 정치권의 어떤 계속된 CEO 리스크가 이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에요. 예. 이번 공정 경쟁 절차를 좀 통해서 앞으로 이어질 대표이사 후보자 또는 이제 대표이사가 될 사람에게 대한 어떤 반대 명분을 좀 제거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풀이됩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라고 했잖아요. 예. 쉽지 않은 사업 환경이었지만 지난 3년간 KT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을 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으로 대표되는 미디어 콘텐츠 사업이 이제 순항을 하면서 KT 스튜디오 지니의 설립 2년 만에 매출 1,000억 원 이상을 넘어섰고 흑자 전환도 성공해서 한 96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성과에도 계속된 CEO 연임 잡음으로 KT는 아직 사실 올해 구체적인 사업 방향과 계획도 이렇게 설정을 하지 못했고, 또 인사, 지난해 연말에 시행됐어야 할 인사도 아직까지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이제 일례로 보면 오늘 사실 구현모 대표가 이제 9일에, 그러니까 오늘의 그 KT 실적 발표에 발생하는 그 코퍼레이트 데이에 참석을 해서 지난해 실적과 함께 이제 올해 사업 구상에 대해서 이제 네. 발표를 할 예정이었거든요. 비전을 공개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재공모 절차를 발표하면서 구 대표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설명을 했어야 할 어떤 투자 계획이나 사업 계획 같은 걸 말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이사 변화로 사업의 방향성이 어떻게 보면 계속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KT 대표이사 선정 과정 자체가 빨리 결정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요즘 CEO 선임이나 당대표 선거나 상황이 참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네요.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산 관리의 트렌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산을 단순히 쌓는 걸 넘어서 금융회사에 맡겨 효과적으로 상속과 증여를 하는 방식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별기획 인구 절벽 판이 바뀐다. 오늘은 인구 구조 변화에 대비한 금융권의 준비 상황을 들여다봅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국내 전체 가구 순 자산의 40%를 이 60세 이상 가구가 갖고 있는 셈입니다. 금융권은 고령 PB 고객을 대상으로 신탁 설계나 연금 컨설팅 상담, 퇴직 이후에 들기 좋은 상품 권유를 늘려가는 중입니다. 이 중 신탁은 자산 관리부터 상속, 증여 등 이전까지 아우르는 상품으로 주목받습니다. 5, 60대에는 은퇴 이후 급증한 자산을 관리하다가 70대에 접어들면 상속이나 기부 등 유언 집행에도 효율적이란 설명입니다. 사회 고령화로 유언 대용 신탁이나 치매 신탁 등에 대한 관심은 늘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인구 구조 변화를 겪은 일본에서 신탁이 대표적인 노후 자산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은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실제로 국가별 GDP 대비 신탁 규모 비율은 일본이 173%, 미국 94%, 우리나라는 53% 수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금전이나 부동산에 몰려 있는데 일본의 경우 전체 신탁 중 절반 이상이 고령층의 종합신탁에 해당됩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신탁업 혁신 방안을 내놓고
올해 1분기 안에 법적 정비를 마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신탁이 가능한 재산의 종류를 늘리고 분야별 전문기관이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줄 방침인데 이에 발맞춰 금융권도 준비를 서두르는 모양새입니다. 법무법인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요양기관이라든지 이런 전문기관하고 또 금융회사들이 업무 위탁을 통해서 신탁 상품을 더 전문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을 해놨거든요. 외부 조건에 좌우되는 이자 이익 대신 비이자 이익 늘리기가 과제인 금융기업들 역시 신탁 활성화를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 기회로 삼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송환입니다. 블록체인 기술로 미술품과 부동산을 쪼개서 거래하는 토큰 증권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시장이 본격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과 어떤 게 달라지고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 김종학 기자와 자세하게 분석하겠습니다. 김 기자, 예전에는 증권형 토큰이라고 했는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토큰 증권, 그러니까 증권이다라는 부분에 무게를 조금 더 둔 명칭인 것 같은데 개념이 좀 생소합니다. 그러니까 실물 자산을 쪼개서 거래가 가능하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토큰 더하기 증권 말 그대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흔히 알려진 음원 저작권이나 아니면 미술품 같은 것들을 블록체인으로 발행했다 하면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토큰 증권이란 개념을 그 사전적으로 조금 보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개념으로 정부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서 발행을 하는 것은 똑같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이 토큰이 대중들의 자금을 모아서 투자 수익을 배분해야 하는 주식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증권이다 이렇게 정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부동산이나 미술품, 금, 와인, 유망한 스타트업의 지분까지 매입하고 보통은 처분하기 어려웠던 자산들을 이 토큰으로 발행을 해서 그 증서가 있다면 유통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과정이 마치 기업이 IPO를 한 다음에 주식을 발행해서 상장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모으는 거랑 똑같다 보니까 정부는 자본시장법 안에서 이런 유무형의 자산을 토큰으로 만들어서 거래하도록 시장을 열고 키워나가겠다 이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실물 자산을 쪼개서 거래하는 방식이 시중에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블록체인을 쓰는 건 아니겠지만 부동산 펀드 같은 상품들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코인 같은 경우도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서 지금까지 거래가 돼 오는 상황인데 왜 굳이 토큰 증권이라는 형태를 따로 만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토큰 증권은 블록체인 상에서 온라인으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다 보니까 거래 비용이 확실히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 굉장히 보안도 확실히 하고요. 그래서 기업들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 투자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고 비상장 기업 지분이나 지적재산권처럼 그동안은 상당히 가치 있지만 유동화하기 어려웠던 자산을 이 대중들에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보다 앞서 이 토큰 증권 시장을 키우고 있는 미국 등 글로벌 투자 기관들의 반응을 보면 가상자산의 형태로 투자를 유치하는 건 기본이고 이를 기반으로 이제 돈이 모였을 때 대출도 하고 또 자금 조달을 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시장이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키우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 어떻게 거래를 하고 수익을 얻느냐 하는 부분이겠죠. 이게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그러면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지금 금융회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이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앱이 등장한다라기보다는 기존의 MTS를 조금 더 다듬은 버전의 플랫폼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토큰 증권의 발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이를 충족한 기업이면 어느 곳이든 일반 제조업체라도 심지어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는 한국거래소의 디지털 증권 시장을 이용하거나 별도로 만들어질 장외거래 플랫폼을 쓸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발행 유통 과정이 조금 나눠지는데 발행은 최소한의 자본 20억에서 30억 원의 기준만 충족하게 되면 어느 제조업체든 간에 계좌 관리 기관으로 인가를 받아서 이제 여러 종류의 토큰을 직접 만들 수 있게 되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가령 이제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배터리나 이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하는 기업들이 그 프로젝트의 이름을 딴 토큰 증권을 만든 다음에 마치 공모펀드를 이제 모으듯이 이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토큰 증권은 증권사들이 앞으로 공개하게 되는 이제 플랫폼이나 MTS 안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이 장외거래 플랫폼이
정부의 인가를 받게 되면 누구나 개인들도 투자할 수 있게 되는 방식이 상당히 유력해 보이고요. 증권사들은 아무래도 발행에도 참여할 수 있고 또 유통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지금 굉장히 일찌감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이나 삼성, 한국 또 신한투자증권 이런 대형 증권사들이 전담 PF를 운영하거나 이 조직이 없다면 조각 투자 플랫폼들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금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앞서 미국이 우리보다 앞서서 토큰 증권 지금 활성화하고 있다라고 했고 네. 싱가포르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는 지금 많이 늦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싱가포르보다는 늦지만 굉장히 제도 면에서는 파격적인 방식을 지금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이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의 얘기를 조금 먼저 얘기를 드리면 이 토큰 증권 시장에 대해서 차세대 증권 시장이 점차 토큰 증권 시장으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시장의 파급력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미국이나 싱가포르보다 좀 더 확장된 개념의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령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JP 모건 이 금융회사가 미국의 국채 그리고 MMF처럼 굉장히 수조 달러에 달하는 규모의 자산을 이 토큰으로 만들어서 이제 거래할 수 있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밝힌 상태고요. 또 세계적인 사모펀드 KKR이라는 곳에서도 보통 블라인드로 비상장 기업을 투자하도록 이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토큰으로 만들어서 여러 투자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것을 실제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에는 시큐리타이즈 같은 플랫폼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싱가포르는 ADDX 같은 플랫폼이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비슷하게 노무라나 SBI 등 증권사를 중심으로 이 토큰 증권 취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좀 전망치를 좀 참고해 볼 필요도 있는데 현재 시장 규모가 2026년이면 이 토큰 증권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56억 달러, 2030년이면 최소 16조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는 있는 건데 다만 아주 낙관적으로 볼 만한 것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이 토큰 증권 산업을 지금 먼저 키우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하루에 얼마나 거래되는가 또 따져봤더니 7,000달러 정도, 그러니까 뭐 700만 원 정도, 그럼 굉장히 작은 금액이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실제로 그 규제나 자산 구성 또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성장하기에는 아직까지 이르다라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보다 빨리 도입한 나라들이 다 잘 되고 있는 건 아니다 이거는.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이 시장이 열리면 굉장히 고민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좀 방식도 복잡하기도 하고 네. 다른 자산하고 또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 투자자 보호가 잘 될까 걱정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투자자들을 보호하면서 이 시장을 키우는 문제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테라 루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정부도 이걸 개념을 명확히 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을 안전하게 열겠다라는 목표를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네. 이 토큰 증권이라는 게 자본시장법에 지금 편입이 되고 나면 증권처럼 모든 규제를 또 받고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의 어떤 제도적인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런 안전한 가이드라인 또 완충 장치가 만들어진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좀 불확실한 점이 있는 점도 정부는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테라 루나 사건도 있지만 미국에서 현재 미국 증권 SEC와 함께 리플사가 발행한 그 리플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 소송전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게 가상자산이냐 증권이냐를 두고 여전히 모호한 개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또 역시 앞으로 발행하게 될 토큰 증권 같은 경우에도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그리고 지금 정부도 굉장히 개념 설명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음식을 담을 음식들은 많지만 새로운 그릇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적용 사례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조금 앞으로도 사례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바로 투자계약 증권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작년에 이제 많이들 거래하는 뮤직하우 같은 음원 저작권 거래 플랫폼의 조각 투자를 정부가 투자계약 증권이라고 유권을 해석을 하면서 이 시장이 열리긴 했는데 예.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여전히 모호합니다. 뭐 지분증권 우리가 흔히 아는 주식 그리고 채무증권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공동으로 사업에 투자를 한 다음에 추후에 돌려받는 수익이 있고 또 이런 거를 이제 공유하는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투자계약 증권으로 지금 정부는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말 자체만으로도 약간 좀 홍선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사례가 쌓이고 나서 이
토큰 시장이 좀 더 확대되는 그런 단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우선은 국회에 제출해서 여러 가지 법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혁신성이 지금 인정되는 경우에는 좀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나 수익증권의 발행을 시험 삼아서 또 만들 수 있도록 열어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워낙 제도 초기라서 증권사들의 준비도 조금 필요하고 실제로 국회에 제출되고 나서 논의 절차가 또 상당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토큰 증권을 거래하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 중이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김종학 기자와 심층 분석했습니다. 국내 백화점 명품관 가운데 강남권 외국인 매출 1위라는 갤러리아의 주장을 놓고 경쟁사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화그룹 3남인 김동선 갤러리아 본부장을 부각시키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경전의 발단은 갤러리아 백화점이 최근 내놓은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6개월간 명품관의 외국인 매출이 500% 늘고 순위도 서울 2등, 강남권 1등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당장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인 명동과 강남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신세계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발끈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외국인 관광객 매출이 한 6배에서 7배 정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해 갤러리아 측은 텍스 리펀드 회사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순위를 찬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계에선 갤러리아가 무리수를 뒀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텍스 리펀드란 외국인 관광객이 사전 면세점이 아닌 국내 매장에서 구입한 경우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텍스 리펀드 회사의 자료가 면세점을 함께 운영하는 백화점의 매출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거를 알 수가 없어요. 출처도 공식적으로 그게 팩트가 체크가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갤러리아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는 본인들의 어떤 지를 알리려고. 일각에선 갤러리아 백화점의 무리한 홍보와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막내 아들인 김동선 갤러리아 부문 전략본부장을 연결짓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김 본부장은 그룹 내 유통 레저 사업을 맡아 경영 일선에 나서고 있고 다음 달부터는 하나솔루션에서 백화점과 유통 사업을 떼서 홀로 서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최근엔 다보스 포럼에 이어 스페인 이베리코 돼지고기 신사업까지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엔데믹으로 회복세에 접어든 외국인 고객 선점을 노린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매출 순위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이미지 센서를 이용한 전자눈을 개발하는 기업 셀리코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CES 2023에서 혁신상을 받기도 했는데 이르면 연내 상용화에 나섭니다. 스타트업 나우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황반 변성증 환자의 눈으로 본 시야입니다. 마치 블랙홀처럼 검은 구멍이 서서히 커지다 가득 차게 됩니다. 빛을 감지해 생체 전기 신호를 만드는 시각세포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국내 40만 명가량의 환자가 있는데 대표적인 원인이 노화로 꼽히는 만큼 앞으로 환자 수는 더 증가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 출신인 김정석 셀리코 대표는 이런 환자들을 위해 전자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했을 때요, 그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미지 센서 칩 설계를 맡았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까를 고민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이분들이 좀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보조장치, 시력 교정 장치를 만들어 보자. 셀리코가 개발한 전자눈은 스마트폰 카메라 등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반도체를 이용합니다.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수준인 2000화소 이미지 센서를 눈 안에 삽입하고 시신경과 연결해 시세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미지 센서는 생체 적합 물질인 티타늄과 폴리이미드 등으로 만들었습니다. 작동하기 위해선 전력 공급이 필요한데 전용 증강현실 안경을 쓰면 무선으로 충전합니다.
초기 중기 환자를 위한 이 증강현실 안경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면 올해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요. 저희가 이걸 가지고 일단은 식약처의 그 의료기기 제도에 한번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년에서 3년 사이는 저희가 이 마이크로 전자눈이 상용화가 셀리콘은 이 기술로 올해 CES에서 혁신상을 받았고 오는 4월로 예정된 미국 에디슨 어워드 수상 기업에도 선정됐습니다. 다음 달 시리즈 A 투자를 받으면 기술 고도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셀리콘을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심청의 기업이라고 소개한 김 대표. 이익보다 이로움을 주겠다는 비전으로 시각장애인들에게 새 희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네, 롯데케미칼이 지난해 7천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2년 통합법인 출범 이후 처음 낸 적자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롯데케미칼 배터리 소재를 키워서 돌파구를 마련한다라는 계획인데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롯데케미칼 실적부터 좀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매출 22조 2,761억 원, 영업적자 7,58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매출 20조를 처음으로 돌파했지만 1억호도 적자를 낸 건데요. 증권가의 전망치보다도 더 큰 폭의 손실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12년 호남석유화학에서 지금의 통합법인으로 출범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당기순이익은 411억 원으로 전년보다 97% 감소했지만 순손실은 막아낸 상황이죠. 실적 악화는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석유화학 사업이 부진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롯데케미칼의 주력 제품은 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 같은 기초 소재인데요. 나프타를 수입한 이후에 이를 열분해해서 에틸렌, 프로필렌, 벤젠 같은 것들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나프타 가격은 크게 올랐지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로 제품가가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건데요. 수익성 지표인 에틸렌과 나프타 가격의 차이, 즉 에틸렌 스프레드를 보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손익분기점인 $30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올해도 뭐 석유화학 시황 회복이 좀 더딜 거다 이런 평가가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주력인 석유화학 수익성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신사업에 뛰어든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석유화학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이클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원재료 가격에 따라서 업황이 결정되는데요. 여기에 세계적인 수요 변동도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변수로 꼽히는 중국의 리오프닝 수요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반등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롯데케미칼은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배터리 소재에 명운을 걸었습니다. 일찌감치 태양광 등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했던 한화솔루션이 지난해 실적을 개선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늦은 감은 좀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5월 2030 비전 성장 전략에서 2030년까지 매출 50조 원을 거두겠다고 밝혔는데요. 고부가 스페셜티와 친환경 소재 사업에서 전체 매출의 60%인 3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2030년까지 7조 원의 매출을 올리겠다 이렇게 자신한 상황이기도 하죠.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만 매출 7조 원을 달성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일단 올해 배터리 소재 부문 매출액이 한 1조 정도 되는데요. 이거보다 한 7배가량을 더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롯데케미칼은 분리막과 양극박, 또 동박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소재 부분을 키우기 위해서 미국 내 최초로 양극박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있고요. 국내 동박 생산 1위 업체인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해서 2월에 관련 절차가 모두 끝납니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롯데케미칼의 실적에 추가될 전망인데요. 일진 머티리얼즈는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 5,581억, 영업이익 696억 정도를 냈습니다. 당장의 존재감은 크지 않지만 성장성은 좀 있다라는 평가인데요.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약 6만 톤의 동박 생산 능력을 갖췄고요. 전력비가 낮은 말레이시아 3사 공장 증설이 끝난 만큼 올해부터 수익성이 확대될 겁니다. 또 기존에 있던 배터리 소재 외에도 전해액으로 밸류체인을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대선 석유화학단지에 건설 중인 배터리 전해액 유기용매 생산 공장이 올해 하반기부터 가동이 됩니다. 전해액 핵심 소재인 유기용매는 현재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롯데케미칼이 국내 최초로 양산에 성공을 한다면 앞으로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사업에 공격적으로 뛰어들면서 목표치도 좀 크게 높여 잡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자금 시장 상황이 좀 녹록지도 않고 아까 얘기를 들어봤지만 일팀머티리얼즈 인수까지 있었어서 신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충분히 있을지 좀 우려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일단 기존 석유화학에서 배터리 소재로 전면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기 때문에 돈이 좀 필요하겠죠. 롯데케미칼이 앞서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세웠던 때는 2021년까지 높은 영업이익률을 바탕으로 자금을 확보해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실적 악화로 돈이 나갈 곳은 늘었지만 들어오는 건 좀 줄어든 상황인데요.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는 이달 중에 마련해야 하는 2조 7천억 원의 일진머티리얼즈 인수 자금이죠. 롯데케미칼은 유상증자 등 내부에서 조달한 1조 4천억 원을 인수자금으로 쓸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금융권에서 차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롯데케미칼의 차입금은 5조 6,244억 원인데 1조 3천억 원을 더하면 이 규모가 7조 원에 달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국제칸 투자 계획이 많은 상황이라서 자금 확보가 좀 시급한 상황인데요. 최근 파키스탄 소재 자회사 LCPL도 매각했고 그래서 약 1,924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곧 최대 7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추가로 또 발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실적이 또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롯데케미칼 올해 실적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말씀드린 자금 부분 때문에 나이스 신용평가 등에서는 지난해 11월 롯데케미칼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추기도 했습니다. 이자 보상 비율은 기업이 번 영업이익으로부터 이자를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보통 1 미만이면 잠재적인 부실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2021년만 해도 17.52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3분기 기준 마이너스 4.01을 기록할 정도로 악화됐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급등했던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 추세에 있는 만큼 이미 바닥을 통과했다고 전했는데요. 지난해 바닥을 친 석유화학 사업이 회복세에 들어서면서 올해 실적 개선을 점치고 있는 겁니다. 석유화학 업황 회복을 기반으로 신사업 투자를 지속하면서 성장성을 지속한다는 계획인데요. 시장 조사업체 S&E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는 약 1,000만 대 수준인데요. 2025년 2,200만 대, 2030년 5,900만 대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배터리 소재의 성장성 나쁘지 않습니다. 롯데는 그룹 차원에서도 헬스케어나 모빌리티, 수소, 전지 소재 등을 미래의 신사업으로 삼고 있는 만큼 지금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도 앞으로 주목해볼 부분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이지우 기자였습니다. 기업 규모 간 이중구조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제에도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법의 온기가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서 경제와 사회의 활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낡은 법제를 세계적 기준에 맞추는 일은 미래의 세대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ETF 투자가 늘면서 국내 ETF 순자산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의 주력 상품도 ETF로 넘어갈 정도인데 업계 1위 자리를 둘러싸고 삼성과 미래에셋이 올해 진검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희 기자입니다. 오늘 기준 국내 ETF 순자산 총액은 89조 4천억 원. 해마다 ETF 투자들이 증가해왔지만 올해 들어서는 증가 속도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업계의 주력 상품이었던 공모펀드가 주춤하는 사이 ETF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자 운용사들은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ETF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1위 자리를 두고 삼성과 미래에셋의 경쟁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2인자인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삼성 자산운용의 시장 점유율을 턱 밑까지 추격했습니다. 2020년 말 2배 넘게 벌어졌던 시장 점유율이 이제는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좁혀진 겁니다. 지난해 전체 ETF 중 비중이 가장 큰 주식형 ETF의 순자산이 역전된 것이 주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삼성자산운용이 우위를 보이던 파생형 ETF도 역전됐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이 여세를 몰아 채권형 ETF에서도 추격에 나설 방침입니다.
2023년도에는 최근 높아지는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채권 ETF 라인업 완성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후엔 최고의 ETF 운용사로 성장하기 위해서 장기 투자를 하는 연금 고객들에게 적합한 ETF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유율에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자 1위 삼성자산운용은 강점을 보완하고 약점을 보강하는 전략을 통해 반격을 예고했습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채권형 ETF를 추가로 출시하고 글로벌 ETF 성장을 위해 파트너사인 앰플리파이와의 협력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부터 잘 해오던 채권형 상품을 강화하고 최근 시장이 주목하는 베트남을 비롯한 이머징 마켓 투자 상품을 선보이며 외연을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점유율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자산운용업계는 오는 2025년 ETF 시장 규모가 2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며 투자자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업계 1위 자리를 지키고 빼앗으려는 진검승부도 올해 그 분수령을 이룰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올 상반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1% 초반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국책 연구기관인 KDI가 전망했습니다. 해외 투자은행과 민간 연구기관들도 비슷한 예측을 내놨는데 경기 침체 공포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상반기 예상보다 훨씬 어렵다. 국책 연구기관인 KDI가 예측한 올해 한국 경제의 흐름입니다. 반도체 등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공공요금발 물가급 등의 내수도 차갑게 얼어붙으며 상반기 1.1%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건데 이는 지난해 11월 예측 때보다도 한층 더 어두워진 경기 진단입니다. 다만 KDI는 1.8%라는 올해 전체 성장률 전망치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상반기엔 경기 둔화가 심화되겠지만 하반기 들어선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힘입어 수출과 내수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 근거입니다. 중국 관광객이 국내 입국해서 사용한 것은 이제 서비스 수출로 이제 분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크게 반등할 것으로, 그 이외에도 중국 경기 자체가 좀 좋아지기 때문에 상품 수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은 KDI와는 달리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낮추며 1% 턱걸이 성장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수출에 큰 영향을 주는 반도체 업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고물가, 고금리발 부동산 경기 하락과 소비 위축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수출과 관련된 패턴을 살펴보면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더라도 기대만큼 우리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고금리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시기는 도리어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점에서 민간 소비의 회복세를 낙관하기 어려운 것으로. 특히 IMF와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저성장의 상징인 일본보다도 더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한국의 성장률이 일본에 뒤처지는 건 지난 98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올해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1%대 성장이 확실시되면서 정부의 움직임도 분주해진 상황. 정부는 주요 업종과 품목별로 올해 수출 목표치를 정해 수출 활력을 높이고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 규정도 추가로 손질해 실물 경제 부진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글로벌 명품 업체들이 올해에도 가격을 올리고 있지만 한국에서 여전히 명품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는 기사입니다. 올 들어 프랑스 주얼리 브랜드 부쉐로는 이 제품 가격을 7에서 8% 올렸고 불가리도 인기 상품 가격을 4에서 7% 인상했습니다. 에르메스, 롤렉스, 쇼파드 등은 해외가 바뀌자마자 앞다퉈 인상 대열에 합류했고 루이비통과 디올도 상반기 가격 인상이 예고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백화점 앞엔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오픈런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 국내 명품 관련 이커머스 플랫폼 같은 새로운 시장도 열리는 만큼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고 합니다.
명품업계에서 한국의 위상은 실제 달라졌다고 합니다. 2021년 이후 한국 수입사와 계약을 종료하고 직접 진출을 선언한 해외 브랜드는 톰 브라운을 비롯해서 8개에 이릅니다. 또 티파니는 2021년 50억 원을 들여서 더현대 서울에 팝업 스토어를 열었는데 한 달간 250억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명품 기업들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 본부장도 과거엔 홍콩이나 일본에서 현재는 한국이 맞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실제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의 1인당 명품 소비액은 40만 9천 원으로 35만 원인 미국과 6만 9천 원인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 은행 예금이 예금금리 하락 여파로 45조 원 넘게 줄었다는 기사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수신 잔액은 45조 4천억 원 줄고 이 중 수시 입출식 예금은 59조 5천억 원 줄어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연 5%를 넘겼던 주요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올 들어 기준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여파로 풀이됩니다. 앞서 지난해 말 금융당국은 자금시장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예금금리 인상 자제를 은행에 권고했습니다. 한편 은행 가계대출도 지난달 4조 6천억 원 감소해서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는데 예금에 비해 대출금리는 소폭 인하에 그치면서 대출 부담이 여전히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